프리드리히 니체. 1844년 프로센 왕국의 레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5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이듬해 남동생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내성적인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경건한 기독교 가풍 속에서 어린 목사라 불릴 만큼 모범적이었던 그는 언어의 뿌리를 찾는 문헌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 지도교수의 파격적인 추천 덕분에 고작 24세의 나이로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정교수가 됩니다. 학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화려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기독교적 가치관과 전통적인 학문의 틀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삶의 고통을 직시하는 법을 배웠고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를 만나 예술을 통한 구원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그너의 음악이 점차 국수주의와 종교적 색채를 띠자 니체는 깊은 환멸을 느끼며 단절을 선언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편두통, 시력 약화, 위장장애는 그를 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되었고 결국 35세라는 이른 나이에 교수직을 사임하며 방랑의 길에 오릅니다. 이후의 10년은 인간 니체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으나 철학자 니체에게는 가장 찬란한 황금기였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실스 마리아, 이탈리아의 제노바와 토리노 등지를 떠돌며 고독한 집필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 루 살로메에게 거절당하고 친구들에게도 외면받는 처절한 고립 속에서 그는 인간이 기댈 수 있는 모든 외부적 가치, 신, 도덕, 국가를 부정하는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 단순히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 하는 무거운 자유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시기에 탄생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그는 고통스러운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 해도 그것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초인의 정신을 세상에 외쳤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정신은 육체의 쇠락과 철저한 무관심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1889년 토리노의 한 광장에서 채찍질당하는 말을 껴안고 오열하며 쓰러진 사건은 그의 지성적 삶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후 11년 동안 그는 광기와 침묵의 늪에 빠져 어머니와 여동생의 손길에 생명을 의지했습니다. 1900년 8월 세기 말의 고독한 철학자는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음 이후 그의 사상은 여동생에 의해 나치즘의 도구로 왜곡되는 순환을 겪기도 했으나 오늘날 니체는 현대 철학의 뿌리를 뒤흔든 가장 위대한 파괴자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의 긍정을 가르친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니체가 제시한 르상티망은 단순한 시기심을 넘어 현대인의 심리구조와 도덕적 가치관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불어로 원한이나 복수심을 뜻하는 이 개념은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외부의 대상에게 가해진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지 못하고 내면으로 쌓여 발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심리적 메커니즘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르상티망의 핵심은 무력감에 있습니다. 강자에게 직접적인 복수를 할 능력 없는 약자는 그 울분과 원한을 안으로 삭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이 고통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교묘한 심리적 기제를 발동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가치의 전도입니다. 강자가 가진 힘, 부, 건강, 활기 같은 특성을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처한 무력한 상태인 약함, 가난, 겸손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입니다. 즉,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는 가짜 위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르상티망의 본질입니다. 니체는 이를 통해 인류 역사에서 노예 도덕이 어떻게 주류가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고대 귀족 사회에서 조음은 강함과 아름다움, 활기찬 생명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이들은 이 기준을 뒤집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거나 낮은 자가 복이 있다는 식의 가치체계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강력한 마약이 되었습니다. 이제 약함은 선함이 되고 강함은 죄가 됩니다. 니체는 이를 생명 본능에 대한 반역이자 삶의 활기를 억누르는 병적인 상태로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긍정할 힘이 없기에 타자를 악으로 설정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비겁한 실존 방식인 셈입니다. 오늘날 르상티망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침투해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타인의 성공을 목격할 때 느끼는 정은 순수한 동경보다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거나 배경 덕분이라는 식의 폄하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르상티망입니다. 자신의 삶을 개척할 용기가 부족할 때 사람들은 흔히 냉소라는 가면을 씁니다. 무언가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을 비웃거나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위선자라 매도하는 심리의 밑바닥에는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르상티망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타인에 대한 증오와 자기 연민을 채워 넣습니다. 니체는 르상티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기 긍정과 창조를 제시합니다. 르상티망은 외부에 적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의존적인 감정이지만 건강한 인간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합니다. 자신의 결핍과 고통마저도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이를 예술적 창조나 자기 극복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거대한 정오는 단순히 시간적 배경을 넘어 인간의 정신이 가장 높고 뜨거운 지점에 도달하여 스스로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이는 니체 철학의 핵심인 위버맨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자 과거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는 해방의 순간입니다. 정오의 가장 큰 물리적 특징은 태양이 머리 위에 있어 그림자가 자취를 감추거나 가장 짧아진다는 점입니다. 니체는 이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치환하여 인간을 따라다니는 과거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그림자란 우리가 흔히 겪는 과거에 대한 후회, 타인에 대한 원한인 르상티망,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거대한 정오에 도달한 인간은 이러한 심리적 부채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이라는 현재의 빛 속에 온전히 서 있게 됩니다. 이 상태는 니체가 선언한 신은 죽었다라는 허무주의의 끝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기존의 종교나 도덕이 강요하던 너는 해야 한다라는 외부의 명령 체계가 무너진 밤이 지나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기 입법이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거대한 정오는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던 노예적 삶을 끝내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주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축제와도 같습니다. 이 개념은 니체의 가장 가혹한 사유 실험인 영원회귀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거대한 정오의 빛 아래에 서 있는 자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며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최고의 자기 긍정은 인간을 단순한 생명체에서 위버맨시로 격상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거대한 정오는 인생의 모든 열매가 뜨거운 햇살 아래 가장 달콤하게 익어 터지기 직전의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세탁의 과정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과거의 원한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의 창조적 행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대한 정오의 삶입니다. 만약 인생을 하루로 본다면 마치 그림자가 사라진 정오의 빛처럼 자신을 짓누르던 과거의 미련이라는 그림자를 끊어내고 현재라는 무대 위에서 당당히 주인공으로 서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